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를 이용해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귀속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중에 법인세 파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먼저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부함급 불성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만분의 3원에서 10만분의 25로 1일 0.03에서 0.25%로 그러니까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자 성격인 그러니까 그 미납부세액의 미납부 기한에 만분의 25, 10만분의 25로 하던 부분하고, 자,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를 하는데 납부 고지 후에 미납세액의 3%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도록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도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적용되지는 않지만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19년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주회사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률을 차등화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100에서 30% 세 단계로 구분하던 부분을 지금은 그러니까 네 단계로 100%, 90%, 80, 30에서 네 단계로 해서 중간에 90% 적용되는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의 송금 한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과거에는 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던 부분을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미술품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송금 산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견기업도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자, 중견기업에 대해서 해주는데 중견기업 연매출액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채용 공제가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 회사가 부담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죠. 그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송금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거고요. 송금으로 인정해 준과 동시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손 사유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등이 추가됐습니다. 자, 대손 사유에 보시면, 자, 물품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 대금을 채권 회수 의무를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량이나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면제받았을 때 대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삭제가 됐고요. 새롭게 들어온 부분은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수 불능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확정된 재판이 아닌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라라고 해서 유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대손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대손으로 인정해 준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 결정, 이 부분도 대손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원래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20%까지 한도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때 이제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8년도 귀속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1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13년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13년도부터 발생되어 있던 기부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차에 들어온 상황이죠. 아직 기존 과거 기준에 따른 2월 공제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12년도 발생됐던 2월 기부금은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으로 확대된 기부금은 2013년도 이후분부터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접대비, 송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접대비가 원래 1,800만 원이 한도인데 2,400으로 정액을 시켰죠. 자, 그 정액된 부분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2,800만 원과 2,400의 차이 금액 6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부과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법인세법으로 이관을 했고 기본금액에 대해서 아예 2,400으로 법인세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도 제외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용기한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는 무조건 이제 1,800이 아니라 2,400으로 아예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유형자산 평가 손실 금액의 송금 귀속 시기를 개선을 했습니다. 자, 평가 손실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으로 파손, 부패 등의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유형자산의 경우에 파손 멸실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장부가액으로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평가 손실 금액이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파손 멸실이 됐을 때는 파손 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다, 시기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금액 요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자,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연합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자, 중간연합 의무 면제 대상자의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 기준 계산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을 중간연합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세로 전환을 하고 제재 수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과거에 50%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요. 과태료가 부과받은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받으면 적용을 배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50%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걸 이관을 하면서 거래금액의 20%로 30%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현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 주는 걸로 규정을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0%지만 지금은 20%의 가산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허위 수치 가산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는 허위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있죠. 현금 영수증 허위 수치 가산세는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라고 하는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법인세법 개정 사항이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아휴직자,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자, 육아휴직 후에 고용유지기업에 인건비 세액 공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은 인건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적용해주고 있고 적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자, 이때 남성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성 근로자만 적용이 되느냐는 건데 남성 근로자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녀 한 명당 한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육아휴직을 2번 갈 수가 있고 2번 갈 때마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본문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접대비 송금산입 특례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공연장,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에 식사나 주류 등에 대한 가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비용 전액에 대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도 접대비로, 문화접대비로 인정을 해준다. 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신설을 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중소기업인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이때 근로자는 임원이나 임원이나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안 되고요. 급여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성과 공유 그 경영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급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지역 내에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을 했습니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에 창업기업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정기간 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줍니다. 100% 감면하면서 감면 한도는 중소기업 없습니다. 없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의 50%와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1,500 또는 청년은 2천만 원에서 적용을 하되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면 감면율이 100%이기 때문에 100%에서 최저한세 적용하면 100%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 표준을 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또는 산업 위기 지역에 보면 군산이나 거제도 또는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울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창업을 했을 때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중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고요.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이걸 2021년까지 했고요. 공제율은 1에서
투자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에서 2% 적용을 해주는데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대상 업종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등 31개의 업종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했는데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체가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뭐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연료전지 자동차 대여업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자는 30%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전지 자동차도 포함이 됐습니다. 범위에 포함이 돼서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정대 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적용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공제 금액이 원래 청년에 대해서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지방인 경우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700, 770,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1100만 원, 중견 450, 700, 대기업 청년만 300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청년의 경우에 1000만 원에서 1100으로 지방은 1100에서 1200으로 중견기업은 700에서 800으로 대기업은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원래 공제기간이 1년이고 중소, 중견은 2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2년, 중소, 중견은 3년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적용하는 걸로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자, 세액 공제 관련되는 서식, 연구인력 개발 비용 명세서 이외에 증빙자료에 대한 서식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했고요. 자, 연구계획서나 보고서, 연구노트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 시에 연구과제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19년도에 세법 개정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1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국세청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제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그러니까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해서 세액 공제를 했는데 세무조사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적용을 하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성장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년도부터는 미리 사전 심사를 받아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전담부서나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해주는데 기업부설 연구소나 창작 전담부서 뭐 이런 전담부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자,
디자인 개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부분은 전담부서나 이런 쪽하고 상관없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 디자인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담부서나 연구원 범위 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디자인 전문 회사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위탁연구비도 들어가 있었는데 디자인 분야는 빠져 있었죠. 빠져 있었지만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부분도 위탁연구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유 디자인과 관련되는 부분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시기는 2020년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19년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콘텐츠 분야 연구 인력 개발비를 합리화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 인력 개발비 중에 재료비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 이미지나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담부서의 서체, 음원, 이미지, 창작,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대여나 구입 비용이 이런 범위 안에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콘텐츠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연구인력 개발비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 보면 기초 목적의 연구 개발 출연금 등에 대해서 뭐 과거처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 목적의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구 개발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연구 인력 개발까지 포함을 해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 개발비 중에 인건비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인건비에 포함이 되느냐, 개발비 세액 공제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퇴직급여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은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거, 퇴직연금 보험료 전부 다가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성과급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송금 산입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고 송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없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아예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아예 그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연구인력 개발비에서도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5G에 대한 부분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주국 장비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과밀 채권력 외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2%와 추가 1%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 기준 명확화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데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주된 업종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큰 부분으로 했지만 기준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중견기업을 판단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신고서상의 소득금액 차이인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 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거나 임직원한테 상여금으로 나가거나 회사 내부에 적립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에 대한 처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다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귀속 처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 금액인 세무조정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안 거쳤고 세법상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소득처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대상 금액에만 나타나는 부분이다.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처분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소득처분의 내용은 유보와 사회유출, 기타로 크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과 회사 외부로 나간 금액과 기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유보라고 하는 처분은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이 되죠. 이 자본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자산과 부채가 잘못되면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 세무조정은 재무상태표에서도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유보라고 하는 소득 처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변동이 생기느냐? 자산, 부채, 차감 금액이 자본이고 자본의 구성이 순이익을 합계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나오면서 자본이 왜곡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출된 것이 누가 가져간지 명확하다라고 하면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을 합니다. 상여 같은 경우에는 임원과 직원이 가져간 경우, 배당은 주주가 가져간 겁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사회유출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가 되겠고요. 그 외의 경우를 기타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에 누가 가져갔는지를 아는 경우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표자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에 남아있거나 외부에 빠져나간 경우에 소득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회사 내부에 또는 회사 외부에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회사 내부에 남아있겠죠.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데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됐으면 유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상 자본이 왜곡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곡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그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순서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입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손익거래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으로 오는 과정을 거치나 안 거치나 자본금액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포함을 시켜주는데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어떻게 할 거냐?
기타로 소득 처분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는 자본에서 움직이는 내용은 전부 다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의 대상 및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모든 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에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는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정 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세무조정 금액이 나타나면 소득 처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소득 처분에서 유보입니다. 유보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부채의 왜곡을 수정하는 세무조정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산 부채가 잘못되면 자산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산 부채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한다. 근데 그러한 세무조정 사항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그래서 유보라고 소득처분을 합니다. 자, 이 유보라고 소득처분을 하고요. 사회 유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외부로 유출됐다.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이자에게 귀속된 걸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귀속자별로 구분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배당으로 소득 처분되는 케이스는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입니다. 출자자. 주주라는 겁니다. 주주인데 임원이나 직원인 주주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제외한다. 출자 임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처분입니다. 상여처분은 임원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출자 임원인 직원은 포함합니다. 출자 임원이나 출자 직원은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배당에서 제외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은 법인 개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주주 중에 법인 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법인 주주인 경우에 배당으로 처분하느냐 하는 건데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타 소득은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되는 케이스, 귀속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보시면 유보와 관련되는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가번에 사회 유출된 금액이 회수될 때 유보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내국법인이 그 수정 신고를 하면서 유보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누락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매출 누락된 금액이 외부로 나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법인 스스로 신고하면서 관련되는 유출된 금액을 회사 내부로 입금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유보로 해서 정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이 되게 되면 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과 아울러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수정 신고를 통해서 스스로 상여,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라라고 하면 수정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수정 신고할 때는 소득 귀속자에 대한 배당, 상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납세 의무를 좀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수정 신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6페이지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뭡니까? 이미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국세청에서 알 정도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 처분으로 할 수 없다. 무조건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할 때 그 과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유보는 결과적으로 우리 유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결산서에 자본이 왜곡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관련되는 자산부채는 당해 연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연결해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유보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련되는 자산과 계속해서 연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할 때 유보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자산부채 개정 과목으로 관리를 하시면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유출과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반드시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이라든가 간주 입금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 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기타 또는 잉여금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에 남아있는 경우로서 이미 회계상의 자기자본에 반영이 돼 있어서 세무상 자기자본이 왜곡되지 않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기주식 처분이익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소득 처분 금액의 사후 관리입니다. 유보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고 하는 서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요. 기타 및 기타 사회유출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지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소득 처분의 지급 시기 및 귀속 시기입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원천징수는 관련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해서 원천징수를 할 건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보시면 상여는 귀속자의 근로소득이고요. 배당은 배당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자, 소득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우리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그 신고하는 시점에 그 소득을 지급한 걸로 봅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냐? 상여에 대한 부분들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데 언제 귀속으로 볼 거냐? 19년도 세무조정사항은 2020년도 3월 달에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 3월 달에 발생된 시점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는데 이걸 2020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19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조정 대상 사업연도입니다. 자, 3월 달에 세무조정할 때 몇 년도 거 세무조정했었죠? 19년도 세무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여는 2019년도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과 기타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배당 기타 소득은 2019년도 관련되는 배당 기타 소득을 세무조정을 2020년도 때 했고 2020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했죠. 신고 시점에서 관련되는 귀속 시기가 도래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무조정 2020년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귀속 시기가
상여와 배당 기타 소득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인정상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0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날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급여와 관련되는 내용 모든 거 다 정리가 되고 나면 1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3월 달에 하게 되겠죠. 20년도에 3월 달 법인세 신고하는데 상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여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세무조정 대상연도, 즉 19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19년도 근로소득이 되는데 19년도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근로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19년도 연말정산 재정산에서 추가로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신고 다 마무리됐지만 다시 연말정산에서 다시 신고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신고는 아니지만 재신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의 지급시기는 언제냐?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신고 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서 하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는 귀속연월 19년도 근로소득이죠. 19년도 근로소득이지만 귀속연월은 20년 2월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연월은 20년 3월로 해서 4월 10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달 지급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년 3월 달에 대한 근로소득, 정상적인 근로소득 8천만 원에 95만 원에서 신고 구분에 매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신고 부분이었죠.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신고 구분에 왼쪽에 신고 구분에 매월 연말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월 연말 소득 처분 난을 전부 다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귀속 연월은 20년 2월, 지급 연월은 20년 3월로 해서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 연말정산 부분에 1억 원에 3천만 원 추가 세액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귀속 연월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20년 2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20년 2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을 의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년 이전 직전년도 연말정산 대상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표기가 되어 있고 2020년 2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연말정산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소득은 2019년 귀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19년 귀속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귀속 연월이 20년 2월로 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19년도 귀속이지만 실제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신고하실 때는 20년 2월로 표기해서 19년도 연말정산소득란에다가 표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2019년도 근로소득이구나, 세무서에서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6페이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유보세무조정의 과목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러한 유보금액이 발생이 될 때, 소득처분이 발생이 됐을 때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개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유보 잔액을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작성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상여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소득 처분이 상여, 기타 소득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관련되는 서식을 작성해서 원천징수 진행 여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하고 나면 이 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세무서에 우리가 신고를 할 때에는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상여로 처분된 내용은 우리 소득 및 과표 밑에 소득 자료 명세서가 있습니다. 소득 자료 명세서에 가서 소득 자료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소득 구분에 보시면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 소득입니다. 즉 상여, 배당, 기타로 처분된 내용을 적습니다. 자, 2019년도 귀속이었고요. 배당이 1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일자, 법인세 신고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시면 7번, 8번에 소득자 입력을 해줍니다. 소득자, 이 상여의 귀속자를 밝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자 자료를 소득 자료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작성되는 과정을 보면 19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세무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천징수 어떻게 되냐면, 자, 원천징수란에 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게 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백두사대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을 텐데요. 소득명세란에 가시게 되면 그 과세 대상 추가 13-3번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정상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인정상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되어 있을 거고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완료되어 있을 거고 세무신고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자, 19년도 귀속, 그러니까 인정상여가 발생이 되면 작업을 취소를 합니다. 완료되어 있는 작업을 취소해서 완료 취소를 하고 소득명세에서 과세 대상 추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인정상여 1억 원을 추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연말정산 입력 태ገብ에서 증가되는 세액을 확인을 합니다. 그 증가되는 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인정상여 포함된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완료한 이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즉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요거는 언제까지? 이미 3월 10날에 제출했지만 인정상여 반영해서 추가로 다시 제출합니다. 요거는 4월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연도를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자, 귀속 3월 달에 법인세 3월 달에 신고했으니까 3월로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 급여에 대한 부분 8천만 원에 95만 원 이렇게 신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마감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2월 달이죠. 그죠? 2월 달 귀속으로 해서 2월 달로 해서 지급 3월 달로 정기신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원수, 인정상여 총액, 금액, 계산된 금액 3천만 원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마감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월 10날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인정 배당이나 인정 기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113페이지에 보시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배당으로 하고 주주,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 이외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에 12월 말 법인이 19년 법인세 정기신고 시에 배당으로 1억, 기타 소득으로 5천만 원 처분됐다. 이때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신고 방법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3월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정배당이나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직업일은 3월달이죠. 법인세 신고 시점이고 귀속 시기도 20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 소득은 20%고 배당 소득은 14%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과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귀속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게 114페이지에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9년도 법인세 신고 시 발생된 기타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0년 귀속이 될 거고 2021년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 처분과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판단 기준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업종 판단의 분류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이런 쪽에서는 업종들을 구분하고 있죠. 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할 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 사업자 등록증하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업의 업종 분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느냐, 표준산업 분류에서 이제 건설업을 분류를 할 때 직접 건설 행위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종 분류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동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감면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표준산업 분류 실제 인터넷에서 찾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할 경우 1번, 2번, 3번 요건을 충족하면 첫 번째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두 번째는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세 번째는 제품을 인수해서 자기 책임하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조업은 자기 제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의뢰해서 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때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만약에 국내에 있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쪽에 제조 공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고
제조업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도소매업이 됩니다. 도매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만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국인도 다른 데에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업종 기준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와 관련해서 161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업종 기준, 규모 기준, 졸업 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이 있는데 4가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도 기준이 있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살펴봐야만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업종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업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세법에서 구분했지만 지금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및 여관업 중에 관광 숙박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되는 호텔 여관은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에서 안 된다. 자, 두 번째 주점업입니다. 주점업인데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이 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이나 관광 유흥 음식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점업 중에 일반 무도 단란주점만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중소기업 업종으로 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소주빵이나 막걸리빵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도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주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지만 세법에서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란주점만 주점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맥주 전문점 뭐 이런 데들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별표 1에 있는 매출액 금액이 중소기업 기준 이내일 때 인정이 되는데요. 그 규모가 163페이지에 매출액이 최대 1,500억부터 최소 4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업종이 총 44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매출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매출액, 평균 매출액은 요 내용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3개년도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고 그러니까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접 3년간 매출액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매출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입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적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실 때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는 부분은 16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분과 법률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또는 채무 보정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 출자자인 기업입니다. 최다 출자자인 기업. 그 다음에 답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해당이 될 때는 자, 관계기업은 A라는 법인과 자회사가 있을 때 관계기업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매출액은 서로 합쳐서 별표 1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성을 위배한 걸로 봅니다. 자, 이 부분은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66페이지에 보시면 가, 나, 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계회사,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하실 때,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기준이 되겠습니다. 졸업기준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일 때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규모를 초과했거나 졸업기준에 해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배제되게 되는데 바로 중소기업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을 때 최대 1,500억 이하의 매출이었는데 그걸 초과했을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졸업 기준 5천억, 자산 총액 5천억이죠. 5천억 초과했을 때 다음 3년 동안 인정해 준다. 자, 독립성 요건 중에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계기업끼리 매출액을 합산했는데 별표 1 규모를 넘어섰을 때 중소기업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독립성 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 이때도 3년 동안 인정해 줍니다. 자,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년 동안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업종 변경은 중소기업 업종 안에서 서로 변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매업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데 건설업을 하다가 호텔업으로 한다. 이때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탈락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171페이지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부분 보시면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평균 매출액 최대 120억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최소 10억 원 이하일 때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2페이지에 개정 전 기준을 한번 보면 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판단해서 중소기업으로 온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인원수와 총 매출액 100억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걸로, 그래서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때는 100명 미만, 그 다음에 건설, 출판, 물류,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50명 미만, 기타 업종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 소기업으로 봤지만 인원수로 봤지만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173페이지에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뒤쪽에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규를 하나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 5항의 소기업 판정 시에 매출액
매출액은 당해 기업의 매출액만을 갖고 하고 관계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관계 기업 매출액을 포함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소기업을 판정할 때는 소기업 판정 시에는 관계 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라고 해서 일단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거나 해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야 되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되는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배제 업종과 금융 관련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조세 유형별로 3천억 또는 5천억 미만일 때 인정이 됩니다. 3개년도 평균치가 3천, 5천억 이하일 때 중견기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때 중견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155페이지의 업종 판단 기준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분류 포털로 접속을 하게 되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왼쪽에 보입니다. 자, 표준산업분류를 클릭하셔서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검색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분류 내용 보기, 해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표준산업 분류는 A번부터 시작해서 U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표준산업 분류는 10차 개정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있는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건설활동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부동산업 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업은 68번이죠. 자, 내용을 클릭하셔서 부동산업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공급업이 있습니다. 자, 관련 공급업에 보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가면 68121번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부동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설 활동을 하면 건설업이지만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57페이지에 의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표가 하나 있는데,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를 하지만 국외 위탁 제조의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나머지 158, 159, 160페이지 관련해서 업종 분류에 대한 부분들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에 업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할 때 업종에서 주점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제가 설명드렸는데 표준산업분류에서 주점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숙박입니다. 그죠? 음식 숙박과 관련해서 내용을 열어보면 56번 음식점 주점업이 나오고요.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에서 562번 나옵니다. 자, 여기에 5621번 주점업이 있습니다. 주점업을 보면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생맥주, 기타 있죠.
그죠? 일반 무도 관련되는 유흥주점은 중소기업 업종에 제외된다라고 법에 명시를 했고, 주점업이지만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전문점 같은 경우에 주점업은 소주빵, 막걸리집, 토속주점, 그 다음에 생맥주 전문점 이런 쪽들은 주점업에 들어있지만 세법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표준산업분류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신고 부속 서류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실행시키면 사업 요건 및 규모, 독립성 요건, 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네 가지 크게 탭이 있습니다. 네 가지 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불러오게 되면 건설 제조 관련되는 부분들이 불려져 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상에 업종별로 수익금액을 나열을 했었죠. 자, 나열을 한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조, 건설, 도매업은 전부 다 중소기업 업종이죠.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별표 기준의 업종을 판정할 때는 어떻게 판정하시면 되냐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업종은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수익금액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 회사는 건설업이죠. 건설업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가장 큰 것이 건설업이니까 전체 다를 건설업 수익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제조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수익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사업 요건에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적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부적합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규모 요건입니다. 규모 요건은 당해연도 매출액은 32억입니다. 그죠? 32억인데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 1에 대한 규모입니다.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 표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표로 요약이 되어 있고요. 건설업 관련되는 매출액을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은 1000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1000억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억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요건, 유예 요건입니다. 독립성 첫 번째에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산 총액 5천억 안 되죠. 5천억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30%를 직접 소유하느냐? 아닙니다. 그죠? 중소기업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매출액 합쳤을 때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업종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유예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기간 입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예기간이 해당이 된다면 최초로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연도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쪽으로 갑니다. 소기업 쪽에서 우리 매출액, 자,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되고요. 독립성 요건 충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해연도 매출액과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규모, 건설업과 관련되는 매출액 찾아서 입력을 합니다. 80억입니다. 80억과 32억 4천, 80억 이내 규모죠.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중견기업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 중견기업을 판단한다면 요건을 판단해서 3개년도 매출액 평균치로 계산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서식은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추가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신 이후에 저장하시고
우리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 쪽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회사 등록되어 있는 정보란에 15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나옵니다. 이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4번에 있는 종류별 구분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주권 상장법인이냐 아니냐 또는 코스닥 상장이냐 여부를 확인해달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일반 법인이거나 하면서 상장 여부를 결정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 판단과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